먼저 여러분들께 간단한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런 상식들이 진실이 아니다. 내가 믿고 있던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정말 충격이 크겠죠. 근데 뭐 과학에서는 너무 익숙한 일이라서 네, 저희는 철석하지 믿질 잘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아, 의심을 항상 좀 하는 편이에요. 항상 의심합니다. 비판적인 사고. 은지원님도 네. 은지원님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 무슨 소리예요? 약간 제가 TV에서 보는 것도 달라요. 그래요? 그 다른 분일 수도 있어, 닮은 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궤도 씨가 궤변을. 저를 제가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지금껏 이렇게 우리가 믿어왔던 상식들을 오랫동안 거짓이라고 주장해온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음모론자인가 봐요. 재밌겠는데. 오늘 흥미진진해. 나 음모론 좋아해. 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네,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전 있어요. 음모론 있더라고요. 많아요. 납작하고 평평하다. 근데 말이 돼? You may not know this, but clouds are actually made by the government to disguise the fact 우주까지 가서 목숨을 걸었네요. 아이고. 저 기술이 된 다음 예산이 부족한 거. 저걸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아니, 우주에서 사진 다 보여줬잖아. we just proved the Earth is flat. They know, of course, that it's flat. 근데 진짜 많아요. 저도 봤어요. 이런 분들 진짜 많다는 걸.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아유,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위성이 찍어준 사진도 봤고.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가짜라는 거죠. 만들어냈다. 사실 일반인들은 수학적으로 증명 못하죠. 그냥 우리도 사진 보고 그렇게 믿는 배우는 거예요, 거니까. 솔직히. 저는 믿을 뿐이지. 근데 되게 심플하게 평평하면은 어떤 중심에 작용하는 중력적이라는 존재가 없거든요. 사실 중력 자체가 평평론의 가장 큰 반대되는 증거라서. 죄송한데 너무 어려운 얘기 초반부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이미 1960년대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달에서 찍은 지구 사진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 자체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진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400여 년 전에 이것과 비슷한 주장으로 맞붙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에 있는 지구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믿었고 이것을 지구 중심설, 즉 천동설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라고 하는 태양 중심설, 즉 지동설이 등장하게 되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의 절대 진리였던 이 천동설을 뒤집고 이 기존의 진리를 깨부수는 이러한 지동설을 거의 대부분 믿지를 않았는데요. 이때 이 집요한 관측을 통해서 지동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사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우리는 뭐 당연히 너무나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고 약간 자부심 느끼게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희 어느 정도 있냐면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름을 탄 공항도 있고 갈릴레오 갈릴레이 공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로 돈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 얼굴 새겨칠 정도예요. 뭐 과학계에서도 근대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네, 뭐 그래서 만약에 갈릴레오가 없었다면 뉴턴, 아인슈타인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가 과연 만들어졌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가장 최근의 슈퍼스타가 또 스티븐 호킹 형님. 네, 호킹 형님께서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학자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갈릴레오를 만나고 싶다. 뭐 이런 말씀하셨을 정도로 그래서 근대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군요. 근버지. 근보지. 네, 이 갈릴레오는 당시 이제 그 지구는 돈다는 사실을 주장을 하면서 당연한 진리로 여겨졌던 이 천동설에 대한 믿음들을 천천히 이렇게 서서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동설을 거의 대부분 믿지를 않았는데요. 뭐 조롱을 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이건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론과 신의 섭리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이건 결국 교수 재임용에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 정도라고요? 하지만 한 물건을 만나면서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20배 크기로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이틀 만에 직접 만들어 봅니다. 바로 이제 천재니까 천재니까. 갈릴레오는 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면서 흑점이라든지 목성, 달 뭐 이런 천동설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증거들을 이때부터 발견하게 됐던 것이죠. 와 이거 진짜 세다. 이 정도 발견이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갈릴레오가 주장하는 이 지동설이라는 것이 천상계를 모독하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Of the Holy Inquisition to interrogate you in Rome. 결국 종교 재판에까지 끌려가서 화형까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었네요. 갈릴레오는 왜 목숨을 위협받으면서까지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의 불편한 진실을 벌거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레오가 태어난 그 당시에 피사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이 갈릴레오가 태어났던 시기, 그러니까 16세기의 이탈리아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종교가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와 신학이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과학의 이렇게 근간을 이루고 있었고요. 이 당시의 피사는 이런 다양한 학문들이 활발하게 이런 연구되던 도시였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한 인물의 이론이 아주 중요한 그런 밑거름이 됩니다. 그게 바로 고대 철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돌멩이나 나무 등 모든 물체들을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기고 이 생명체들의 움직임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이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물건들이 존재하는 목적. 목적? 예. 신이 그렇게 원해서 움직인다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섭리는 신께서 다 의도하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신의 섭리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신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봤던 것이죠. 그건 인간도요? 예, 인간도 신이 의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굉장히 종교적인 느낌이네요.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봤을 때는 땅은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뭐 해가 뜨고 달이 지고. 근데 그 이유를 이제 그 신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고 이 달과 태양이라든지 뭐 금성이라든지 이런 행성들이 신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살았으면 저는 되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딱 보면 태양이 움직이고 그리고 뭐 신이 모든 걸 만들었으니까 뭐 이거 말이 된다 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쵸. 그때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1564년에 바로 이곳 피사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태어납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는 당대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한 천재의 탄생이었습니다. 피렌체 아카데미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학회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 학회의 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한 가지 쟁점이 굉장히 좀 흥미있는 그런 화제로 떠오르게 됐던 것인데요. 그게 뭔지 힌트가 되는 그림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각인데.
이거 저거 임페르 저거잖아요. 지옥 아니에요, 지옥? 이게 바로 이게 답변이 나오셨는데요. 오. 아니 여러분들 이런 거 다 아셔야지 이거 하실 거면. 뭘 하실 거면? 아니 이거 세계사 좀 아실 거면. 난 처음 봐요. 당시 단테라는 작가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그 시에 나오는 지옥의 모습이에요. 네. 이거는 그 비너스의 탄생을 그렸던 그 보티첼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화가가 그렸는데 단테가 묘사한 지옥의 모습은 실제로 이 지옥을 다녀와 본 것처럼 생생했고 이 시는 곧 학자들에게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당대의 피렌체 아카데미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 갈릴레오에게 단테가 묘사했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입증해줘라.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가능한가? 갈릴레오는 여기서 신곡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차례차례 이제 수학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갈릴레오가 신곡에서 이러한 어떤 수학적인 힌트를 얻었던 그 구절이 있는데 혜성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거인의 얼굴은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의 솔방울만큼 길고 거대했으며 거인의 크기와 나 단테만큼의 비율은 그 거인들과 루시퍼의 팔 길이 정도였다. 네, 이게 이제 그 신곡의 지옥표에 나오는 그 기준이 됐던 문장인데요. 네. 여러분들이라면 이 문장만으로 이게 계산이 가능하실 것 같나요? 아하. 와, 상당하다. 억지 수학인데 약간. 그렇죠. 억지 수학이죠. 억수. 갈릴레오는 아무래도 이제 수학을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 두 구절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계산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와. 먼저 이 거인의 얼굴이 그 성베드로 성당에 설치된 조형물 솔방울, 지금도 있는 솔방울이에요. 그 솔방울이 대략 3.19m입니다. 와. 솔방울이 왜 이렇게 네. 커? 그럼 그 당시에 썼던 어떤 비율을 따지면 머리는 전체 키의 8분의 1이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 거인의 키는 대략 25m가 되고 그 거인의 키와 내 키만큼이 이 거인의 키와 루시퍼의 팔 길이만큼의 비율이기 때문에 요 비율대로 계산을 해보면 이 루시퍼의 키는 결국 대략 한 1.12km. 그래서 비례식을 쓴 비례식으로 거예요? 쓴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만 존재했던 이런 이 지옥 속의 이 거인과 루시퍼의 존재를 실제로 상상 가능한, 측량 가능한 크기의 인물로 증명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갈릴레오는 이 루시퍼의 키를 기반으로 지옥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는데요. 신곡에 적힌 여러 힌트들을 조합해서 결국 지옥의 공간의 너비를 계산을 해내게 돼요. 그 결과 지옥의 크기가 지구 전체의 대략 14분의 1 정도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이죠. 25살의 나이에 피사 대학의 수학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학위도 따지 못했던 이 갈릴레오가 아버지한테 이제 학비도 끊겼던 갈릴레오가 자기 모교에 그것도 수학과의 교수로 가게 됐던 거죠. 와, 그러니까 형이 게임 회사 대표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제. 프로게이머 되시고. 와, 대박이다. 하지만 이 이후로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이 갈릴레오의 삶이 그다지 이렇게 순탄치만은 또 않게 흘러가게 됩니다. 교수가 되자 그동안 이 품어왔던 의구심들을 좀 드러내면서 수천 년간 이 세계관을 지탱해왔던 어떤 당시의 진리들과 정면으로 이제 맞서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갈릴레오가 품게 되었던 첫 번째 의문,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낙하 운동에 관한 법칙이었습니다. 지상계에는 4원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흙, 물, 불, 바람. 요 네 가지가 이제 4원소를 이루고 있고 이 네 가지 4원소의 성질과 목적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쉽게 얘기하자면 상대적으로 무거운 흙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가벼운 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붙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이 세계관의 이론을 확장을 하게 되면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는 이 무게에 따른 거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낙하 운동의 이런 원리 역시도
이것이 신의 목적에 따른 움직임이라 믿었고 신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을 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대 진리라고 믿었는데 갈릴레오의 생각은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지? 갈릴레오가 학생이었을 당시에 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근데 이제 갈릴레오가 보기에는 이 우박이 별로 크기와 모양에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만약에 맞다면 우박 중에서도 무겁거나 큰 우박은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이제 본인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무게에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이때 학생 때였으니까 이제 이 피사 대학의 수학 교수를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에 그 갈릴레오와 이 피사 대학 교수의 그 대화를 규현 씨와 지원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갈릴레오인가요? 네. 아니 교수님, 제각각 달라 보이는 우박이 왜 같은 속도로 떨어질까요? 오, 갈릴레오. 그건 우박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떨어져서 그래. 무거운 우박은 더 높은 곳에서, 가벼운 우박은 낮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우리 눈엔 동시에 닿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맞아요? 왜 물어봤어? 근데 이 갈릴레오는 이 어쨌든 교수에게 물어보고 설명을 들은 게 논리적으로 이제 본인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구멍이나 허점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피사 대학의 여러 다른 교수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또 더 많이 애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갈릴레오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맹신하는 이러한 교수들을 향해서 이제 사사건건 이제 시비를 굉장히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결국 논쟁꾼이라는 이런 별명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학자들과의 대립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 갈릴레오는 교수 재임용에서 결국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갈릴레오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게 됐던 것인데요. 아버지 대신 가장이 된 갈릴레오는 여동생의 어마어마한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까지 져야 했습니다. 아, 7남매면은 힘들었겠네. 그런데 친분을 유지해왔던 귀족들이 이 갈릴레오를 도와주겠다고 도움에 손길을 내밀게 되는데 추천을 받아 파도바 대학교의 수학 교수로 가게 됩니다. 1595년에 베네치아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베네치아가 섬이다 보니까 이제 그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이제 바다를 보다가 또 한 번 이 의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다? 바로 이 바다의 그 밀물과 썰물이 어떤 원리로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제일 이유가 중요한 걸 갑자기 의문. 궁금해졌던 것이죠. 이 당시 학자들 역시 밀물과 이 썰물의 원리와 이 현상이 일어나는 그 시간 이런 것들이 매번 달라지는 이유를 밝히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진 것은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갈릴레오가 만약 지구가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면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설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궤도 씨, 그러면 이 지구가 도는 거랑 밀물, 썰물이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이게 갈릴레오의 그 당시 생각을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국그릇이 있잖아요. 그 국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그릇이 지구인 거죠. 그럼 이 안에 담겨 있는 국은 당연히 출렁출렁하겠죠. 만약 가만히 있으면은 당연히 국이 움직이지 않을 텐데 이 그릇에 담긴 국이 움직이지 지구에 있는 물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에는 이제 뭐 달과 지구 사이에 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인해서 이제 바다에 뭐 밀물과 썰물이 생긴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한 주장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럴듯해.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계속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종교계와 사회는 이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구의 주위를 달, 수성, 금성, 태양, 화성, 목성, 토성의 순서로 이 완벽하게 원운동을 하면서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구입니다. 지구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지구 중심설이라고 부르는 천동설의 절대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는 과학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계에서도 절대 불변의 원칙으로 삼았던 천동설에 본격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확신을 주게 된 어떤 한 인물의 학설을 여기서 접하게 됩니다. 바로 폴란드의 과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한 지동설을 이때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가톨릭 사제였던 코페르니쿠스는 평소 수학과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하늘을 자주 관찰했었는데요. 그리고 천체들의 움직임을 천동설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해석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는 아예 생각의 전환 자체를 시도를 해버립니다. 지구와 태양의 위치만 바꿔버린 거예요. 천동설로는 억지로 설명을 해야 했던 것들이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바꿨을 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만들었던 이 우주의 지도를 그림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페르니쿠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지동설의 우주인데요.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딱 있고 지구도 태양의 주위를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설계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수금, 지화, 목토까지 순서도 정확하고.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과 동시에 본인 스스로도 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전까지. 지금의 과학 이론 얘기를 하자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게 어떻게 되었던 알았대 그 사람은? 코페르니쿠스가요? 그분이 다 만든 거네. 그러니까. 알베르토 씨, 그러면 코페르니쿠스가 그 기존의 아리스토텔레스 이론 그리고 천동설을 완전히 뒤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반응은 어땠어요? 당연히 반응 별로 사회적으로 반응 좋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았죠. 코페르니쿠스도 사실 선직자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카톨릭. 수학 교수이면서도 이제 카톨릭 선직자니까 사실 이거 모순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천동설 거부하는 순간부터 이 종교를 약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도 사실 죽기 직전에 이 지동설 이론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생전에는 책을 안 내고. 죽기 직전에 썼고 가기 전에 아유 사실 난 이랬어 이렇게 뭐 된 거예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지 비밀 하나 알려줄게 하고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을까. 와. 규현이 같았으면 못 버텨요. 나는 바로 얘기하죠. 어디다가 소리 쳤어요 진짜로. 교수님 근데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지구가 움직인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천동설에 반박할 만한 확실한 이 증거를 좀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갈릴레오는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좀 강하게 지지를 했지만 그렇다고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던 1604년에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하늘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발견이 됩니다. 뭐예요? 별자리인가? 뭐지? 이 그림은 그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밤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 속에 1604년 10월 케플러가 발견한 어떤 새로운 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빛나는 이 별이 바로 그 케플러의 별이라고 불리우는 그 당시에 새로 나타났던 환한 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별이 등장하면서 세상이 들썩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진리였던 천동설을 포함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우주관에서는 이 천상계가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 나타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 그러면 이때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네, 이 사람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이론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 새 별이 지구하고 달 사이 공간 어디에 존재하는데 그곳 자체는 완벽하게 천상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이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끼워 맞추기네요. 말장난하고 있네 이 사람들. 갈릴레오는 역시 이런 주장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자신이 관찰했던 밤하늘을 다른 지역에 사는 천문학자들의 관찰 내용과 이제 비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보셨던 새로운 별이 달과 지구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훨씬 멀리 있는 천상계의 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 주장을 책을 통해서 전하려고 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었죠. 상대편의 이런 공상은 아무런 값어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갈릴레오는 이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그냥 맹신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자연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자기가 관찰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진정한 학자의 자세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1609년 한 물건을 만나면서 거짓말처럼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평생의 업적을 남기는 영광을 안기기도 했지만 동시에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을 맞게 되기도 했습니다. 1609년 이 갈릴레오는 이웃나라 네덜란드의 미델비르의 안경 제작자들이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물건이 멀리 있는 물체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신기한 물건이었던 거예요. 돋보기. 대충 감은 잡으신 것 같지만 망원경을 망원경?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망원경. 바로 망원경입니다. 당시 네덜란드 미델비르의 이 안경 제작자들이 렌즈를 활용해서 어떤 물건이라도 3배 내지 4배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소식이 이제 전 유럽으로 퍼지면서 이탈리아에 있는 갈릴레오에게도 전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경 만든 사람 대단하다. 그치, 대단해요. 갈릴레오는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행동을 했는데요. 그 행동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지원 씨. 모든 일을 멈추고 네덜란드로 갔겠죠. 망원경을 구하러? 지원 씨 오답입니다. 정답. 그게 아니야? 망원경의 원리에 대해서 네. 연구했어요. 망원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망원경의 원리를 연구했다. 호기심이 많고 그런 사람이니까. 알베르토 오답. 정답. 규현 씨.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망원경의 원리를 대충 듣고 망원경을 직접 만듭니다. 그 만들어졌다는 소식만 듣고, 네, 듣고 그거 만들고 본인이 그거를 또 사용을 하는 거죠. 보지도 않고. 네, 그게 갈릴레오예요. 규현 씨 정답입니다. 와,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직접 만들어 본 거예요. 나 이거 망원경을 보지도 않았지만 이 렌즈를 안경 렌즈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소식만 듣고도 만든 거예요. 바로 이제. 천재니까. 앞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들을 이제 개량하고 발명했던 그런 노하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 망원경을 스스로 만들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이틀 만에 네덜란드에서 만들었다는 이 망원경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들어요. 너무하네 근데 갈릴레오님. 심지어 무려 9배 정도 더 크게 볼 수 있는 망원경으로 개량하는 것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아니 네덜란드에서 허무했겠는데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갈릴레오는 이 망원경을 가지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알죠. 천체를 관찰해야죠. 아니요. 코스모한테 갖다 드립니다. 코스모한테 가면 확고하게 다지는 거죠. 와, 역시 사회생활 좀 할 줄 알아. 그러니까요. 헌정. 헌정. 굉장히 그 갈릴레오의 패턴을 읽은 것 같은데요. 이 사실은 열심히 만들었으면 이제 이거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팔아야죠. 팔아야죠. 또 공장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니까 이제 갈릴레오는 일단 이 베네치아의 상징인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높은 종탑이 있어요. My optical tube or telescope of 17 years patient research. 이 종탑에 이 베네치아의 귀족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초대를 해서 이 자기가 만든 구배율 망원경을 시연하는
쇼케이스를 합니다. 쇼케이스. 예, 그 당시의 모습을 이제 묘사한 그림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기가 막히네 마케팅도. 어떡해. 망원경을 지금 시연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 당시 베네치아의 총독이었던 레오나르도 도나라는 사람이고요. 그 옆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입니다. 뒤에 저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베네치아의 이제 고위 공직자들인 셈이죠. 알베르토 씨, 근데 귀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시연회를 연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갈릴레오 똑똑하잖아요. 약간 이 귀족들한테 먹힐 셀링 포인트 뭔지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죠, 갈릴레오. 일단 그때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적을 1km 안에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적을 2시간 전에 일찍 볼 수가 있다. 전쟁에서 유리하겠네요.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바로 귀족들한테 먹히고.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사업수단도 좋네요. 예, 그렇죠. 갈릴레오는 귀족들에게 이 망원경을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확실하게 이제 눈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런 총독이나 이 고위 공직자들은 갈릴레오에게 평생의 연금을 확보를 해주고 또 파도바 대학에서 받는 연봉까지 2배나 올려주겠다고 제시를 했는데요. 신분 상승이네. 이러한 그 대우는 어떤 대학의 교수들도 받아본 적이 없는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해 말 갈릴레오는 이제 9배에서 그치지 않고 무려 20배 크기로 보일 수 있는 망원경의 개량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만든 20배 망원경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 당시에. 가운데에 장식이 굉장히 심상치 않잖아요. 그 화려한 장식이 들어간 이 망원경은 갈릴레오가 한 인물에게 바친 망원경입니다. 코스모 2세. 바로 맞히죠. 그래서 아까 살짝 놀랐어요. 아까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메디치가의 수장이 이제 된 코지모 2세에게 바치는 망원경이었습니다. 코지모 2세는 이 망원경을 받고 안에 가운데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저기에 망원경의 렌즈를 따로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오는 이 20배 망원경으로 메디치가의 관계를 더욱더 탄탄히 만들어 나가게 되었고요. 이 망원경은 이렇게 갈릴레오에게 안정된 미래를 가져다 준 동시에 자신의 이론을 증명할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 망원경 덕분에 출세를 더 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갈릴레오는 이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입각한 우주관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증거들을 이때부터 발견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망원경을 이용해서 갈릴레오가 찾은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달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에게 달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 그 자체인 천체였어요. 이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르면 신이 사는 이 지구 밖의 천상계는 어떤 흠이라는 게 없는 그냥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영원 불멸한 그러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어떤 이 우주의 천체들은 오점이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원을 이루고 있다는 거였죠. 달이에요? 네, 아래에 보시면 매끈하네요. 구슬 같네요, 구슬. 달의 이런 이미지를 규정 지은 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컸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혜성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서 발 아래 달을 둔 여성은 이제 예수의 어머니였던 성모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고요. 해를 옷 입었다는 거는 해를 옷처럼 이렇게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완벽하고 성스러운 달의 이미지하고는 달리 이제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직접 달의 표면을 본 거잖아요. 처음 들여다본 이 달의 모습은 이런 모습과 180도 달랐던 거예요. 비슷하게 그렸네. 성모 마리아의 그림과 비교해 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이렇게 분화구처럼 움푹 파인 것도 있고 완전 매끄럽진 않잖아요. 그렇죠. 갈릴레오는 1610년에 이 어떤 한 책에 자신이 관찰한 이 달에 대한 묘사를 남기게 되었는데요. 규현 씨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달과 모든 천체에 대해 옛날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믿었던 것과는 달리 달 표면이 매끈하거나 평평하거나 완벽한 구 모양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달의 표면은 거칠고 울퉁불퉁하며 높고 낮은 돌출부로 가득 차 있다. 즉, 달 표면에도 지구 표면과 아주 비슷하게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있다. 와. 과연 이 책을 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렇죠. 그렇죠.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이 종교인들, 독실한 종교인들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우주관을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망원경으로 본 걸 어떻게 믿느냐, 잘못 본 게 아니냐 이런 반론들을 펼치면서 갈릴레오의 관측 내용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되고요. 그럼 너가 직접 봐봐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근데 망원경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요물스러운 이상한 물건이다.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정확하지 않았냐. 그 망원경 자체를 이제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달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종교적으로 봤을 때 성모 마리아의 순수성을 깨는 일일 뿐더러 심지어 천상계는 완벽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도 흠집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갈릴레오의 달 관측은 종교계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씨 근데 사실 그냥 달을 봤을 때 그냥 눈으로 봐도 그냥 그렇게 매끈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달을 감싼 물체가 따로 있다던가 아니면 뭐 수정고로 된 달이 있는데 이게 밀도가 다르다 보니까 뭐 그런 특정 부분이 어두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거 무결성을 깨는 게 아니라 이 매끄럽고 완전한 거가 간혹 저렇게 뭐 얼룩덜룩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알베르토 씨, 그럼 갈릴레오가 밝힌 달의 진실은 뭐 아예 무시당한 거예요? 사실은 발견하고 나서 이 달을 그대로 매끄럽지 않다는 달을 그리기 시작한 예술가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지금 로마의 치골리라는 화가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다 보면 이 성모 마리아가 발로 밟고 있는 달은 약간 일단 붕하고 보이고 붕하고가 있네. 울퉁불퉁하고.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치골리가 실제로 어릴 때부터 갈릴레오 친구였고 둘이 공부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치골리가 망원경으로 실제로 달을 관찰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레오는 달에 이어서 이 종교계와 사회를 뒤흔드는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릴레오가 찾아낸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 바로 금성의 변화와 목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먼저 갈릴레오가 왜 금성의 변화를 보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지 본인이 남긴 스케치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이제 이 금성을 관찰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림처럼 금성이 초승달의 모습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커지다가 보름달처럼 둥그러질 때는 작아지는 거예요. 이런 관측을 통해서 금성이 초승달 모습이 되어갈 때는 지구와 가까워지면서 커지는 거고 둥그러질 때는 지구와 멀어져서 작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금성이 지구가 아닌 태양을 돌고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갈릴레오의 이론이 맞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지동설을 적용했을 때 금성의 모습이에요. 보이는 금성의 모습이고 그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 갈릴레오가 이 금성의 모습을 따라 그리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천동설을 적용했을 때 금성의 모습이에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망원경만으로 이 금성의 궤도를 파악하고 천동설의 모순을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 갈릴레오가 목성에 관련해서도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거예요? 네, 금성뿐만이 아니라 바로 목성 주변을 도는 위성도 발견을 했는데요. 이건 천동설을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천동설? 천동설. 그게 왜 그 천동설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천동설에 따르면 이 우주의 모든 별과 행성 그리고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은 지구만 돌아야 돼요. 근데 그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이 발견됐다는 거는 이 하늘의 천체들이 지구만 돈다는 이론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목성까지 어떻게 봤지? 그러니까 교도 씨 어떻게 갈릴레오는 목성 주변에 위성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생각보다 성능은 떨어지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보면은 목성 근처에 이렇게 정말 위성 4개가 탁탁 찍혀 있거든요, 정말.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어쨌거나 관찰하는 중에 뭔가가 있다. 그럼 그림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분명히 이 목성을 중심으로 방향은 좀 달라지긴 해도 항상 저렇게 목성 주변을 맴돌더라. 저 점으로 표현한 게 실제로 이 목성의 위성인 거죠. 네 개의 위성. 네. 실제로 그 망원경으로 보면은 저렇게 보여요. 정말 빛나게 보입니다. 야, 그럼 요 시점이 교수님 그럼 제대로 된 시점이네. 이 정도 발견이면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엄청난 발견이죠. 네. 그래서 갈릴레오는 이 발견을 계기로 최고의 이제 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 이러한 발견을 한 갈릴레오에게 당시 자신들이 다스리던 토스카나 공국의 수학 및 철학 담당이라는 직분에 이제 이 갈릴레오를 임명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대통령의 그 수학이나 그 철학 관련한 그 자문위원장 이 정도 되는 자리인 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문제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갈릴레오가 최고의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목성의 위성을 발견한 후 그가 했던 행동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이 행동이 큰 역할을 했다. 어려워. 힌트를 드리자면 갈릴레오의 행동이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중에서 권력자. 정답! 정답! 혜성 씨. 또 아부해? 헌정이죠. 뭘요?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는데 우리 위대하신 코스모 메디치 가문에게 이 제가 발견한 위성을 드리겠습니다. 천남인 것 같은데? 굉장히 근접했거든요. 그런 뉘앙스는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자면 오답입니다. 정답. 알베르토. 지금은 이름 다르지만 그때 목성 이렇게 위성에 코스모 메디치 이름을 붙인 거야. 알베르토 정답입니다. 목성에다가 메디치를 이름을 넣었다고요? 목성 예. 위성을 정확한 행동은 이 자신이 발견했던 목성의 위성에 메디치 가문의 이름을 붙였어요. 갈릴레오가 발견했던 이 목성 주위의 위성은 칼리스토, 가니메데, 유로파, 이오 이렇게 4개의 위성인데요. 갈릴레오는 이 4개의 위성을 통틀어서 메디치의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별들의 전령이라고 하는 그 책 앞에서 메디치가의 별들이라고 써요. 그리고 이 책의 서문에는 또 고귀하신 토스카나의 4번째 대공 코지모 메디치 2세 전하에게 라고 이렇게 찬양의 글까지 쓰면서 이 헌정을 하게 되죠. 되게 잘하시네 저런. 하지만 갈릴레오가 아직 이러한 학계의 확실한 인정도 받지 않고 교회가 쌓아온 이러한 진리를 뒤흔들려고 하니까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오는 메디치 가문의 명성을 등에 업은 후에도 이 천체를 관측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 행보를 예의주시해오던 어떤 그 종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이론을 내어놓습니다. 그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이 천상계의 신성성에 직접적으로 흠집을 낼 수 있는 태양의 흑점에 대한 불경한 해석이었습니다. 흑점은 뭐야? 태양 표면에 이제 자기장 활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태양의 대류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어떤 지역은 주변보다 온도가 확 낮아져요. 그 부분이 이제 저렇게 거먹게 보이는 흑점입니다. 교수님, 그럼 이 태양의 흑점으로 어떻게 갈릴레오와 또 종교계가 대립을 한 거예요? 이 갈릴레오는 태양의 흑점을 발견한 후에 그 움직임을 이제 매일 꼼꼼히 관찰하기 시작하는데요. 갈릴레오는 흑점이 태양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태양은 이 천상계 안에서도 더욱더 완전 무결한 존재예요. 일부 학자들은 흑점이 태양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라든지 그런 태양 자체의 흠이 아니라 태양 근처에 있는 어떤 천체들의 그림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줬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회라는 교단과 거기에 속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회한테 이 갈릴레오의 흑점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불경하게 느껴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신이 만든 천상계를 모독하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베르토 씨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이 예수회는 뭐 그래도 유명하죠 사실. 예수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이 잔혹하고 나쁜 일도 많이 했죠. 그 당시에 또 이제 갈릴레오처럼 지동성을 지지하는 철학자 겸 사제 있었어요. 조르다노 브루노라고. 이 조르다노 브루노는 이 예수회 때문에 화형까지 갔어요. 근데 되게 무섭네요. 화형까지 당하고. 무섭죠. 근데 너무 그 당시 분위기가 좀 살벌하거든요. 네. 근데 갈릴레오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게 더 신기한데? 이 당시에 이런 경직된 분위기에서 갈릴레오도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이 갈릴레오가 이 성경과 과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지인들과 이제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이 편지의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성경을 풀이하는 주석가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무한하고 높고 감탄할 만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학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원래의 의미에 관해 많은 거짓된 서술이 있습니다. 갈릴레오의 이 편지 내용들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다 부정하는 것 같은데요, 성경을?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런 말 아닌가요? 이 갈릴레오는 이 편지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틀릴 수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신학에서 발견한 것을 과학에서는 더욱더 대단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원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거짓된 서술이 있다, 이런 의문들을 제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종교계나 혹은 예수회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면 이 편지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제거 대상이죠. 갈릴레오 지금 어디 있냐? 이거야말로 암살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 갈릴레오가 안 그래도 이 가뜩이나 흑점이라든지 금성, 목성, 달 뭐 이런 연이은 발견들로 인해서 천동설에 계속 딴지를 걸어온 것에 대해서 마침내 폭발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들의 노여움을 제대로 사게 되었죠. 근데 보니까 중간중간에 찍찍 근 게 좀 있는데 좀 너무 세가지고 멘트를 좀 수정한 건가요? 네, 갈릴레오는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 조금 상황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브루노도 화형당하고 좀 이제 자기의 어떤 신변상에 이걸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자제해야겠다. 위기감지 싶었을 센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편지 원본을 찾아서 줄을 끊고 수정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주석가는 틀릴 수 있다, 이런 문장을 주석가는 때때로 오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순화해서 완곡하게 고치게 되었고요. 성경에 많은 거짓된 서술이 있다라는 이런 내용은 단어의 의미 자체만 보면 진리와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을 돌려서 편지의 내용들을 막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편지가 계속 이제 퍼져나가다 보니까
결국 로마로 불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16년 2월 26일 이 교황청은 결국 갈릴레오를 불러다 놓고 Tonight, the Holy Office has decided that the theory of Copernicus, according to which the Earth moves round the Sun, is false, absurd, and heretical. I am charged, Mr. Galilei, to admonish you to relinquish this opinion.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관한 견해를 버려야 하며 만약에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 경고를 받고 갈릴레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여야죠. 죽을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이 갈릴레오는 결국 교황청이 요구하는 내용의 이 강제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로마 교황과 성직자들의 전통 그리고 교회의 규범을 확고히 믿고 따릅니다. 또 오래전부터 믿어왔던 대로 그리고 성서의 진정한 뜻과 그에 대한 해석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성모 마리아의 교회가 지지하는 대로 성서를 믿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성서를 믿거나 풀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짝 엎드리는데요. 아무래도 그때 교회가 이 절대 권력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명령을 반대하자마자 생계와 목숨을 위태롭게 될 수가 있으니까 심지어 이제 조르다노 브루노한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봤을 거고 고문 당하고 화형까지 당한 거 보고 그러니까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브루노에게 가했던 그 고문은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잔혹했거든요. 혓바닥에 막 바늘을 꽂아놓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잔혹했기 때문에 아마 이 갈릴레오는 그런 것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뒤이어서 이제 이 교황청은 이 갈릴레오에게 그런 그 경고를 한 이후에 이어서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이 담긴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금서로 지정이 됐잖아요. 생각보다 오래 안 가요. 금방 그 금서로 지정을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종교계가 지동설 자체를 완전히 막으려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갈릴레오가 더 이상 이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근거로 이 지구가 움직인다, 성경도 오류가 있다는 이런 식의 불경한 주장을 할 수 없게끔 일시적으로 봉인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굴욕에도 불구하고 1633년에 갈릴레오는 또 한 번 종교 재판에 불려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종교 재판 이후로 그렇게 조용히 지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조용히 지내다가 갑자기 희망에 좀 들뜨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첫 종교 재판에서 자신을 좀 이제 보호해주던 또 오랜 버시기도 했던 한 추기경이 이번에 새 교황이 되신 거예요. 그 교황의 이름이 바로 우르바누스 8세라고 하는 교황입니다. 이 갈릴레오는 이 우르바누스 8세 교황이 이제 즉위하면서 조금 이제 편하게 말을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심장이 막 바운스 하겠네요. 네, 조금 이제 뛰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쓰려는 책의 이 표지, 그다음에 서문, 그리고 결론까지 검열을 받겠다는 이 조건을 교황이 내세우는데 조건을 그대로 수락하고 이 1632년에 책을 출간을 하나를 하거든요. 이 책이 바로 대화라는 책인데 이 책의 전개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연극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새 인물이 등장해서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한 명은 천동설을 지지하는 사람, 한 명은 지동설을 지지하는 사람, 한 명은 그냥 지식인으로서 사람들의 우주관과 자전, 공전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새로운 교황이 갈릴레오에게 이 책을 출판하게 했을 때의 조건은 지동설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가설선에서만 다루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냈었어요. 근데 갈릴레오는 아까 궤도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지동설의 근거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자세하게 언급을 했던 것이죠. This changes everything.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책을 본 예수회의 학자들이나 성직자들은 당연히 반발을 할 것이고
더 이상 교황도 이 갈릴레오의 편을 들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예수회가 그 교황에게 갈릴레오의 대화를 금서로 지정해라라는 것을 촉구를 하게 됩니다. 교황은 여기서 오랜 친구였지만 여기서까지 자기가 갈릴레오의 편을 들게 되면 더 이상의 자신의 입지가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에 떠밀려서 결국 갈릴레오에게 즉시 종교재판소까지 와야 하며 만약 본인이 안 오겠다라고 하면 병사들 보내서 묶어서라도 데리고 오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1633년에 갈릴레오는 교황의 명령을 받고 종교재판소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갈릴레오는 이제 재판관들 앞에서 이제 그 무릎을 꿇고 이제 앉아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갈릴레오는 나는 신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재판에서 강제 서약을 했잖아요. 지동서를 내가 스스로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이 서약을 스스로 본인이 어기고 또 지구의 공전에 관한 책을 냈다는 게 유죄 선고가 되었죠. 이번 재판장에서도 또 한 번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약의 내용에 대해서 규현 씨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짓 의견을 완전히 버릴 것이며 앞으로 이단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말이나 글로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합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뭐 이제 갈릴레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졌네요. 완전히 주위에 자기 적들에게 이제 그 둘러싸여서 슬프게도 코페르니쿠스와 또 자신의 위대한 발견들을 모두 철회하고 내가 한 주장이 다 이단적이다라고 참회를 했어야 했죠. 저희 과학이 종교에 무릎 꿇은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또 이미 이때 1633년이기 때문에 이미 갈릴레오의 나이도 70에 가까운 나이였어요. 그래서 이 재판 과정을 계속 버티는 것이 신체적으로도 일단 좀 힘들고 자기 과학적 내용에 대해서 주위에서 비판이 계속 들어오는 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멘탈이 산산조각이 났던 것이죠. 결국 이 맹세 덕분에 갈릴레오는 목숨만은 부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 슬픕니다, 이게. 교수님, 그 갈릴레오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말을 저 재판에서 나오면서 한 건가요? 네,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가 이 말을 이제 재판정에서 나오면서 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갈릴레오가 이 말을 이제 재판정에서 나오면서 했다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설이라는 얘기 있던데. 예. 사실은 역사나 어떤 문헌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 갈릴레오를 이 영웅으로 만들고 싶었던 이제 이 후대의 작가들이나 또 이런 걸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어요. 갈릴레오의 이 초상화 밑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도 지구는 돈다가 쓰여져 있는 이런 예술가들에 의해서 이 말이 계속해서 쓰이면서 본인이 재판정에 나오면서 했다라고 좀 더 이제 그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말로 둔갑한 셈이라서 일종의 가짜 뉴스 같은 그러한 내용이 되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목숨만은 결국 부지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오의 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가 또 있어? 또 다른 벌을 받았나? 그 지금 이 갈릴레오가 받고 있는 벌은 남은 평생 집에 갇혀 지내는 정신 가택연금이에요. 예. 그래서 가택연금만 당하는 게 아니라 갈릴레오의 책이었던 이 대화라는 책은 이후로 금서로 지정이 되었고 갈릴레오는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건강을 완전히 잃고 말았죠. 그래서 한쪽 눈의 시력이 완전히 이때 없어졌고 책을 이제 새로 쓰다가 나머지 눈도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갈릴레오는 1642년 1월 8일 자택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